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영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745번째 시간으로 옹정제2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옹정제2. 중앙과 마찬가지로 지방에서도 이러한 조사는 철저했다. 옹정제는 심지어 몰수왕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각 부와 주현에서 세금을 횡령한 관리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모조리 국고에 집어넣고 은닉한 재산까지 찾아내서 몰수해 경매에 붙여서 팔았다. 지주의 착취로 부당하게 천민이 된 사람은 확실히 조사해서 다시 원래 신분을 회복시키고 못된 지주는 강력히 처벌했는데 심지어 사형까지 시켰다. 이전까지의 관행으로는 횡령죄가 드러나도 횡령금을 채워놓으면 관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옹정제는 이러한 제도의 허점, 횡령한 금액을 채워놓기 위해 관리들이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마련함을 깨달았다. 옹정제는 즉위하자마자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관리들을 파직시켰고 옹정제 3년에 호남성에서 조사를 시작하자 무려 호남성의 관원들 중 절반 이상이 부패 혐의로 쫓겨났다. 허베이 성에서도 3년 이상인 고참 관리들 대부분이 파직으로 밀려났다. 관리가 백성들의 돈을 뺏어 먹으면 그 혜택은 관리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 친척들까지 돌아간다. 그래서 옹정제는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 가족과 친구는 물론 이런 친척들까지 다 털어 재산을 뺏어갔다. 그러자 탐관오리들은 자기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까지 연루시키지 않기 위해 꼼짝도 못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대신 횡령금을 배상하는 제도도 없앴다. 그리고 죄를 추궁받아 자살한 사람마저도 철저하게 털어서 가족들에게 책임을 물었기에 탐관오리는 자살해도 그 죄를 벗어날 수 없었다. 특히 조금이라도 흠을 보이는 관리는 곧바로 파면하고 후임자를 바로 임명했기에 많은 관리들은 얼마든지 자신을 대신할 존재가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 비리가 너무나도 심한 관리나 지주의 경우엔 배상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처형했다. 적자로 적자를 메우는 편법을 쓴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끝내 성과를 내어 옹정 10년 적자에 시달리던 하남성은 70만 량의 은을 보유하며 완연한 흑자로 돌아섰다. 뒷날의 역사학자 장학성은 이렇게 말했다. 옹정제가 관료 사회를 개혁하여 기강을 바로잡은 일은 실로 10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쾌거로다. 그러나 옹정제의 개혁에도 한계가 있었다. 모선귀공제와 양념은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았기에 나중에 가면 점점 그 가치가 떨어졌고 옹정제 사후의 청조정이 물가와 행정 비용 상승률에 맞춰 제도를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뒤에는 제도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버렸다. 결국 관료들은 다시 부가세인 누규를 추가로 징수해야 했고 관료 사회의 기강은 다시 무너지고 부정부패가 퍼져나갔다. 3.6. 농업장려. 옹정제는 매년 경작에 들어가기에 앞서 직접 농사를 지었는데 보여주기 식이지만 일전의 제왕들은 한두 번 하다 많은 일이 많았다. 하지만 옹정제는 이를 정례화해서 계속했는데 옹정제 밖에 그런 인물로는 1900여 년 전에 검소한 황제 한문제 정도가 대표적. 옹정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관리들에게도 강요했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벌했다. 농업을 발전시키려는 옹정제의 생각은 파격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 그 전부터 중국의 왕조에서 농업을 중시했으나 이는 생산량과 수탈하는 문제의 이야기지 농민의 사회적 지위나 이익하고는 무관했다. 그런데 옹정제는 농민에게 벼슬을 내려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 당시 지방에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는 있어도 생산을 지도하는 관리는 없었다. 옹정제는 경험 많고 모범적인 농민들을 팔품의 벼슬에 임명하고 농민들의 농사에 도움을 주게 했다. 물론 이런 제도도 금세 폐단이 나타나 가짜 농부들이 이 벼슬을 받고 행세하는 일도 있었지만 옹정제는 이런 사람들을 탄압함과 동시에 자수를 하면 용서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런 가짜 농부들을 없앴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잘 활용한 셈. 3.7. 개토기류.
옹정제는 사천이나 운남, 귀주 등의 서남지역 지방 행정제도에 대해 개혁을 단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개토비류 정책이다. 당시 서남지역에서는 토사제가 실시되었는데 이 제도는 세습적인 토착 소수민족들의 우두머리들인 토사들이 지방 세력을 키우고 할거하는 데 유리했다. 특히 서남지역은 구리 광맥이 풍부하여 중앙정부가 화폐 주조권을 안정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라도 통제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아무리 지정은제를 실시해도 은 어디까지나 세금 납부의 편의성을 위한 고액권이었을 뿐 일상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구리로 만든 동전이었기 때문. 따라서 동전의 유통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면은 동전의 교환비가 불안정하여 국민들의 납세 부담이 커지거나 국가 재정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전 국토에 대한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화폐인 동전의 주조에 필요한 구리가 많이 산출되는 서남 지역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던 것. 게다가 경제적인 문제와 맞물리는 정치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다. 사실 청나라의 통치 체제는 하나의 중앙정부가 여러 세력들을 각각의 방식에 맞춰 통치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청나라의 황제는 만주와 몽골의 대칸이자 한족들의 천자이며 티베트 불교와의 최근 관계를 통한 티벳의 보호자, 서남지역 토사들의 우두머리를 겸하는 동군연합 통치 체제의 최정점에 있었다. 청나라가 괜히 키메라의 제국이라 불린 게 아닌 것. 각 타이틀들은 하나같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1. 만주와 몽골의 대칸 자리는 청나라 황실의 강력한 지지 기반, 특히 무력 기반인 팔기군을 제공했는데 이는 만주와 몽골의 귀족들이 많이 믿는 티베트 불교의 보호자라는 타이틀을 통해 정통성을 확보했고 2. 한족의 천자 자리는 청나라의 재정적 기반을 제공받는 기반인데 여기서 징수하는 세금을 통해 만주와 몽골의 빈약한 경제력을 보완하여 귀족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함과 동시에 그들이 제공하는 무력으로 한족들을 통제했으며 3. 티벳의 보호자 자리는 재정일치 체제인 티벳의 상징적 통치자인 달라이 라마와 최근 관계를 맺어 한족에게서 비롯되는 경제력과 만주와 몽골에서 제공되는 무력으로 티벳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대가로 티벳의 실질적인 통치권, 그리고 티베트 불교를 믿는 만주 몽골의 귀족들에 대한 통치 정당성을 종교적으로 부여받았고 4. 서남지역 토사들의 우두머리 자리는 한족의 경제력과 만주와 몽골의 무력으로 통제하여 반란 세력을 통제함과 동시에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하여 경제의 혈액과 같은 화폐, 그것도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는 동전의 주조에 필요한 구리를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등 청나라는 매우 정교하면서 유기적이고 다원적으로 작동되는 물적 동군연합 통치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무력과 경제력을 확실하게 장악해야 이러한 통치 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핵심인 화폐 주조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라도 서남 지역에 대한 장악력을 높일 필요가 있었던 것. 따라서 옹정제는 중앙집권제를 강화하고 서남 지역의 토착 소수민족 세력을 견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중국화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파견한 관리인 유관으로 하여금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조정이 파견한 군대로 지방군을 대체하게 했으며 토지를 통일적으로 측량하고 세수표준을 통일시켰으며 세습적인 토사제를 폐지하고 부역제도를 개혁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개토비류의 정책 실시는 지방 할거 세력을 견제하고 변방을 공고히 했으며 서남 지역 소수민족의 중국화, 경제와 문화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4. 워커홀릭과 악덕 고용주. 지독한 일 중독자였고 신하들도 자기처럼 일하길 원해서 이를 강요하다시피 한 악덕 고용주였다. 옹정제는 13년 통치 중 선제인 강의제를 본받아 정무에 주력했는데 이게 도가 넘어서 잠도 고작 4시간 밖에 안 자는 정도로까지 심해졌다. 보통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정무를 보기 시작하여 늦은 밤까지 대신들조차 질릴 만큼 철저하게 직무에 임했다. 특히 제위에 오른 이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순행을 가지 않았고 그저 수도인 북경에서 일만 계속했다. 아직 어린 아이였던 8세에 즉위해 16세에 친정을 시작한 아버지 강의제나
팔팔한 청년이었던 25세의 즉위한 아들 걸륭제와 달리 인생의 장년기인 44세에 즉위해서 황제의 업무를 집행한 시점이 다른 황제들에 비해 늦었음에도 재위 13년 만에 57세로 사망한 것은 과도할 만큼 세심하게 정무를 집행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다. 다시 말해 과로사. 보통 명군 소리 듣는 군주들도 말년엔 향락과 사치에 빠져 평이 깎이는 경우가 많다는 걸 생각하면 흠존무. 물론 부하 갈구는 걸로 스트레스 풀었을 가능성도 있다. 옹정제는 철저하게 지방관을 관리 감독하고 이중삼중으로 감시망을 펼쳐서 늘 모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세밀하게 관리들을 통제했으며 전국의 수많은 관리들이 보내는 보고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두 황제 전용의 붉은 먹으로 주석을 덧붙여 써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업무를 보았다. 황제표 공포에 발간팬 사실 이것은 선제인 강희제가 도입한 제도였는데 옹정제는 아버지가 만든 이 제도를 매우 적극적으로 써먹었다. 그야말로 고든 램지처럼 신하들을 한계치까지 인정사정 없이 쥐어짜낸 공포의 황제. 오죽했으면 청나라의 어떤 문인이 옹정제 때 관리들 평가를 보면 부지런하고 유능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칭찬할 게 못 된다. 그 시대에는 그러지 못했으면 관직 생활을 못했으니까 라는 말을 했겠는가? 이 중에는 정책 관련의 진지한 답변은 물론 옹정제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다. 그 가운데는 형편없이 일하는 관리에게 월급만 축내는 밥벌어지라는 등 대놓고 면박하는 글까지 있다. 원문에는 무지, 멍청한 놈, 무식소인, 무식한 소인배, 람, 소지, 쭉 훑어봤는데 웃기는구나 등의 표현들이 있다. 마치 뒷날 조선의 정조가 신하에게 보낸 비밀 어차를 연상케 하는 수준. 이것들을 보면 옹정제는 상당한 독설가였다. 이 때문에 신하들 입장에선 죽어나는데 내용을 빼먹고 쓰면 나중에 귀신같이 알아서 그걸로 까고 쓸데없이 장황하게 써서 진짜로 중요한 내용을 못 보고 하면 또 그걸로 욕먹었다. 그런데 어떤 관리들은 정말 글 잘 쓰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적절하게 꾸며 써서 옹정제를 속이기도 했다니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는 듯하다. 기군 망상죄 아닌가? 어쩌면 생존투쟁일지도. 이러한 관리의 철저한 감시에는 많은 이야깃거리가 있는데 하루는 한 신하가 신나게 도박을 하고 놀았다. 그런데 마작패 하나가 사라져서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자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다. 다음날 출근했을 때 황제가 그를 불러 어제 뭐하고 놀았냐고 묻자 놀란 그 신하는 감히 황제를 속일 엄두가 안 나서 이실직고를 했다. 그러자 갑자기 황제가 사라진 마작패를 그에게 던지면서 솔직하게 말했으니 이번은 봐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그 신하는 공포에 질려서 그 뒤로는 도박할 엄두를 못 냈다는 이야기? 이 에피소드는 명홍무제 주원장의 것과 비슷한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또 한 가지 에피소드로는 형부의 신하가 옹정제를 알현했는데 황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물어보기에 그 신하는 대충 잘 돌아갑니다라고 대답했다. 조금 뒤 황제는 다시 그래. 거기 부서에 걸린 현판도 잘 있더냐? 하고 물어봤을 때도 신하는 예, 제대로 걸려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황제가 그 관청 건물에 걸려있던 현판을 가져오게 해 그 신하 앞에 집어던졌다. 황제가 전날 밤에 측근을 시켜 관청의 현판을 떼어 가져오게 했던 것이다. 형부의 현판은 본보기 삼아 한동안 원위치에 돌아가지 못했다. 이쯤 되면 전근대판 빅브라더. 황제 폐하가 당신을 보고 있다. 5. 사망. 이렇게 심한 일 중독자다 보니 몸이 남아날 리가 없었고 말년엔 과로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 요양을 해야 할 지경까지 되었다. 문제는 그 와중에도 이를 손에 놓지 않아 이게 수명을 더욱 갉아먹고 만다. 1735년 8월 20일 음력부터 상태가 나빠졌지만 21일에도 평상시처럼 정사를 봤다고 하며 22일은 상황이 나빠져 보친왕 등이 간호하였고 23일에 원명원에서 사망하였다.
황제의 유해는 허베이 성 바오딩시 이현에 조성된 청나라 황실의 능구인 청서릉의 첫 번째 황릉인 태릉에 안장되었다. 옹정제가 이토록 세심하게 통치에 몰두한 것에는 여러 설이 있는데 그 하나로 옹정제가 제위를 계승할 때 강희제가 지목한 14째 아들의 유언을 고쳐 넷째 아들로 조작했기 때문에 관리들의 반대가 있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설과 3번의 난이나 대만의 정씨 일족, 정성공 문서 참조의 저항처럼 한족의 반란을 경계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가짜 유조설은 조선왕조실록에 옹정제가 즉위했을 때 사신이 만나보고 경종에 보고할 때 거론될 정도였다. 실제로 옹정제의 치세에는 유명한 반청모의 사건이 일어났다. 스촨성 총독인 악종기에게 반란을 권하는 통고문이 왔는데 악종기가 이를 보고하자 옹정제는 사건을 세심하게 조사하여 모반자의 사상적 스승인 여유량을 부관 참시하고 그 일족과 친구들을 처벌하였으며 저서들을 압수해 파기했다. 이 직후 만주족의 통치가 천명을 따라 올바르다는 식의 주장을 담은 대의강미록을 직접 저술하여 널리 읽게 했다. 그러나 안습하게도 이 저술은 바로 다음 황제이자 아들인 걸륭제가 금서 처분을 하는 수모를 겪는다. 현대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책에 논리적인 허점이 많아 되려 한족 지식인들의 공박의 빌미가 될 우려가 있어 금서 처분시켰다고.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